우진 씨, 이게 결국 뭐가 되겠어요? 회의실의 차가운 조명이 서류 표면을 날카롭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계좌 이체 내역, 자금 흐름, 사라진 금액, 그리고 이름. 누군가의 숨겨진 진실이 종이 한 장 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모욕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감정으로 흔들리는 싸움이 아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기억하고 때를 기다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다. 복수는 소란스럽게 오지 않는다. 느리게, 단단하게, 조용히 온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사연을 재구성하여 직접 각색, 집필하여 완성도를 높인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그곳에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장례식장, 자동문이 건조한 소리를 내며 닫히고 복도에는 흰 국화향과 손 소독제 냄새가 섞여 떠돌았습니다. 조용한 빈소 한가운데서 한서진이 검은 상복깃을 단정히 정리한 채 마지막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강우진이 조용히 다가와 접수대 옆 빈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철 한 권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작은 소리였지만 빈소의 고요 속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그 장면을 보고도 모른 척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아 힘내. 정말 수고 많았어. 사람들이 위로 인사를 건넸지만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상복 소매를 다듬으며 상주 인사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우진은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복도 쪽을 자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류가 서진 손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친척들이 고인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참 따뜻한 분이었지. 서진이를 친딸처럼 아끼셨어.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아래 촛불이 작게 흔들릴 때 서진은 마침내 서류철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끝이 종이에 살짝 닿는 순간 공기가 한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표지에는 변호사 사무실 로고와 문서 번호가 정리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가 넘겨질 때마다 작고 얇은 바람이 함께 일었습니다. 뭐지 이게? 서진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덮고 손에 꼭 쥔 채 영정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용한 순간 복도 끝에서 우진이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없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계속 재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우진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반대 방향, 출입문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진아, 어디가? 우진의 목소리가 따라 붙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걸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상복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급하게 뒤따라 나와 서진의 뒤에서 말했습니다. 야, 한서진, 그 서류 뭔지 알고 있어? 서진이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몰라.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거라면 중요한 거겠지. 우진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건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진도 큰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카페 말고 그냥 집에서 차에서 이야기해도 되고. 서진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오늘은 힘들어요. 내일 이야기해요. 서진아, 이건 지금 당장. 우진 씨. 서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장례가 이제 막 끝났어요. 지금 서류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이건 내일 얘기해요. 서진은 다시 돌아서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진은 뒤따라가려다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진이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창밖에서 우진의 모습이 천천히 멀어졌지만 서진은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속에 앞으로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회색빛 하늘 아래 서진이 결혼 후 살던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며 손등에 남아있던 향냄새와 서류의 종이 감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꿈같이 느껴졌지만 손에 든 서류철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서진이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쪽에서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리고 긴 침묵 후에 자동 잠금 장치가 다시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서진이 가방에서 기존 열쇠를 꺼내 사용해봤지만 도어락은 여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 저예요. 문 너머로 부르며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 맞은편 엘리베이터에서 시어머니 윤미선이 쇼핑백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미선이 서진을 스쳐 지나가듯 흘긋 바라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먼저 인사했지만 미선은 서진의 상복 밑단의 구김을 확인하듯 잠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문이 안 열려서요. 혹시 우진 씨가 뭐라고? 모르겠네. 미선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쇼핑백 끈을 손가락으로 더 강하게 당겼습니다. 그런데 서진아. 네. 너도 이제 좀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니? 미선의 말에 서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현실을 봐야지.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을 텐데. 서진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럼 그 서류는 뭐야? 미선의 시선이 서진이 들고 있는 서류철로 향했습니다. 이건 우진이가 어제 밤새 걱정했어. 그 서류 때문에. 미선이 주차장 방향으로 걸어가며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너도 각오는 하고 있어. 서진이 혼자 남겨진 복도에서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럼 관리사무소에라도 가봐야겠네.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서진이 문득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진이 비밀번호를 바꿀 이유가 없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이 없었는데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서진을 맞았습니다. 아, 서진님. 어떻게 오셨어요? 집 문이 안 열려서요.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은데.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사실은 이걸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서진이 서류를 받아보니 재정 운영상 임시조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우진님께서 어제 저녁에 오셔서 당분간 댁에 출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서진의 손에서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강우진님으로 되어 있어서 서진이 서류의 서명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아버지 장례식 당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요? 장례식 끝나고 바로? 네, 그렇습니다. 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강우진님께서 따로 정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서진이 로비 벤치에 잠시 앉아 상복 소매를 다듬으며 서류철을 손바닥 위에 다시 평평하게 정렬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단지 밖에서 검은색 SUV가 속도를 늦추며 지나갔습니다. 운전석에 우진이 복도 CCTV 방향만 바라본 채 시선을 유리창 너머로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벤치에서 일어나 단지를 벗어나 대로변까지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여전히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혼잣말을 하며 서류철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서류가 지금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우진의 차가 다시 지나가는 것이 보였지만 서진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이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차분한 속도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남역 근처 법무법인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에는 유원장 사본과 상속 문서철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어젯밤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단정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서 손끝으로 물컵의 표면 반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윤미선은 목에 두른 스카프 매듭을 자꾸만 고쳐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최성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오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고 한명수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우가 유언장 첫 항목인 개인재산 별산 관리 조항을 테이블 중앙으로 미세하게 밀어내며 공개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유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강남 상가 건물 5개 동 전체를 한서진님께 단독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단독 상속이요? 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우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상속 조건은 시가의 개입 금지입니다. 즉,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재산 처분 요구를 법적으로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 재산인데 남편이 왜 개입을 못해요? 유언자의 명시적 의사입니다. 한서진 님이 단독으로 운영 결정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선이 스카프 끈을 잡아당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뭐가 돼요? 아들이 사업 실패로 어려운 상황인데. 성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런 상황을 미리 고려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요? 서진이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어제 강우진님께서 아내분의 주거지 출입을 제한하신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진의 손가락이 종이 모서리를 맞추려다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과 상속이 무슨 관계가? 유언장 작성일이 6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우진님의 투자 실패와 부채 현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아버님께서 6개월 전부터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미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진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정확히는 재산 보호 차원에서 미리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 같습니다. 서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주변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럼 장례식장에서 받은 그 서류는 뭐예요? 그것은 임시 거주지 안내와 당분간 필요한 생활비 지급 관련 내용입니다. 성우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된 이도윤님께서 실무를 담당하실 예정입니다. 이도윤이 누구예요? 우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고인의 재정 관리를 도와드린 분입니다. 서진님의 상속 관리도 맡게 됩니다. 창밖빛이 이동하면서 회의실 테이블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권력의 축이 소리 없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간 충분히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미선이 스카프를 만지던 손이 멈춰섰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진이 처음으로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제까지 집에서 쫓겨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네가... 네, 이제 제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겠네요. 서진의 목소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단단해졌습니다. 성우가 마지막 서류를 서진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내일부터 이도윤님과 함께 상속 재산 현황 파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진이 서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서진의 뒤에서 우진과 미선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서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승리의 제스처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진이 강남 상가 건물 중 가장 큰 1호동 주차장에서 관리인 오미령과 함께 시설 점검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분한 아침이었습니다. 여기 3층 복도에 공실이 많네요. 서진이 점검표를 보며 미령에게 물었습니다. 네, 요즘 임대료 때문에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복도 곳곳에는 임대 문의 스티커가 여러 겹 붙어 있었고 일부는 테이프가 떨어져 바닥에 구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장님, 아니, 전 사장님께서 마지막 몇 달은 많이 편찮으셔서요. 미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소방기계실 앞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도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진님. 이도윤입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이미 건물 구조를 잘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앞으로 상속 재산 관리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도윤이 매출 대비 임대료, 체납 이력, 공실률이 정리된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전체 공실률이 30%를 넘었고 체납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서진이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관리 방안을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도윤이 건물 도면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들의 위치를 보시면 모두 지하철역과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요. 유동인구 기준으로 선택하신 거죠. 서진이 도면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선택 기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위치는 좋다는 뜻이네요? 네, 문제는 관리와 운영 방식이에요. 그들이 3층으로 올라가자 한 카페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미령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미령 씨. 이분이 새 건물주님인가요? 카페 사장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한서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계약을 망설이고 있어요. 사장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부담스러우시군요.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데 임대료는 그대로니까요. 서진이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고 직원도 사장 혼자뿐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우선 교체할 장비들부터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장비요? 에어컨, 조명, 인터넷 시설 등이요. 임차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임대료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이네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서진이 도시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거리와 끊임없이 움직이는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흐름을 읽으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도윤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진의 속도에 맞춰 대답했습니다. 흐름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가게가 오래 버티는지, 어떤 조건에서 장사가 잘 되는지요. 서진이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버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후 햇빛이 건물 외벽에 길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됩니다. 도윤의 대답은 격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에 가까웠습니다. 서진이 건물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이 건물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할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요. 알겠습니다. 도윤이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신뢰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이 강남역 근처 상권에서 시간대별 고객 동선을 직접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매시간 사람들의 움직임과 가게별 손님 수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커피 매출이 높고 점심시간에는 음식점, 저녁에는 주점 순서네요. 서진이 혼잣말을 하며 노트에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3층 카페로 들어가자 지난번에 만났던 사장이 계산대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건물주님. 어서 오세요. 사장의 눈 밑에 피로가 쌓여 있었고 카페 전체 분위기도 침울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글쎄요. 손님이 계속 줄어들어서요. 서진이 카페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좌석 배치가 비효율적이었고 조명도 너무 어두웠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서진이 테이블에 앉으며 제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매출 개선 방안이요. 서진이 가방에서 공정표와 개선 계획서를 꺼내 테이블에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인 위로 대신 구체적인 숫자와 방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나타나 임대료 비율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임대료가 매출 대비 45%입니다. 일반적으로 30% 이하가 적정 수준이에요.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그래프를 봤습니다. 그럼 임대료를 낮춰주신다는 건가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좌석 구조를 바꾸고 메뉴를 단순화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도윤이 현장 생존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선안을 말없이 펼쳐 보였습니다. 카운터바 형태의 좌석을 늘리고 2인석 테이블을 줄이세요. 혼자 오는 손님들이 더 많거든요. 서진이 카페 좌석을 직접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음료 메뉴보다는 기본 커피와 간단한 디저트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손님이 늘어날까요?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 서진의 솔직한 대답에 사장이 오히려 신뢰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층 공실 점포로 이동해서 서진이 배선과 상하수도 라인을 손끝으로 따라가며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위치상 간단한 식당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점이 좋겠어요. 도윤이 임대료 협의안을 검토하며 대답했습니다. 기본 임대료는 낮추되 매출 연동형으로 하면 어떨까요? 매출 연동형이요?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임대료도 함께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고 저희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요. 서진이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건물 외벽으로 나가서 간판 교체 작업을 확인했습니다. 낡고 번쩍거리는 간판들이 깔끔하고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보기 좋아졌네요. 소방 점검팀도 도착해서 안전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점검팀의 동선을 미리 조율해둬서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후에 전체 임차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서진이 숫자와 기준으로만 이루어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대료 인하와 시설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대신 임대 계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세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음식점 사장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매출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예요. 회의가 끝날 무렵 복도 LED 조명이 새 것으로 교체되면서 건물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서진이 1층 로비에서 바뀐 분위기를 느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걸음치고는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시작이겠죠? 네, 하지만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서진이 건물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 후 서진이 사무실에서 월간 정산 보고서를 넘기고 있는 동안 강남역 근처 폐업한 라운지에서는 우진과 장태식이 마주 앉아 여론 조작 기획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어. 우진이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법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장태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온라인부터 시작하자. 어떻게? 서진이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장태식이 노트북을 열며 이미 작성된 글들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에 조용한 루머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건물주 며느리 시아버지 장례 직후 명품백 쇼핑 상속받자마자 남편 내쫓고 혼자 호화생활. 서진은 이런 글들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 유나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열자 익명의 메모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 돈 많이 생겼다며? 용돈 좀 나눠줘. 유나가 메모를 서진에게 보여주자 서진은 메모를 접힌 각도 그대로 차 대시보드에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서진의 침착한 반응에 유나가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양육권 조정 신청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우진이 양육권 변경을 요구하며 모친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서진이 종이컵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돌리며 호흡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최성호가 옆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거가 부족한 신청이에요. 하지만 온라인 루머들이 증거로 제출되면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실제 생활 여건과 양육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우진의 변호사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이전보다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서진아. 우진이 멀리서 불렀지만 서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간단한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양측 모두 양보하지 않아 다음 심리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의 건물 중 하나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나지 않았지만 소방서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배선이 노후되어 있고 소화기 점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네요. 소방관이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합니다. 도윤이 서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뭐가요?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이밍도 너무 절묘하고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과 장태식이 단순히 온라인 루머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에 강남 상가 건물 화재 위험, 관리 부실 논란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진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안전관리 업체에 의뢰해서 전체 건물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상에서 서진이 단 한 번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처음으로 보인 감정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여전히 서류와 안전점검 자료를 흐트러짐 없이 정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해 올 거예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잖아요.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 돈만이 아니에요. 서진의 눈에 새로운 결심이 보였습니다. 2주 후 같은 법무법인 회의실에 회계원장, 임대기록, 운영보고서가 한 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진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우진과 윤미선, 그리고 장태식까지 참석했습니다. 장태식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서진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진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요. 최성우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먼저 고 한명수님의 지난 2년간 재정관리 기록입니다. 우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왜 공개하는 거야? 아버지의 운영 방식을 보여드리려고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두 번째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투자와 대출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장태식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도윤이 횡령 자금의 흐름을 선으로 연결한 도표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강우진님과 장태식님의 공동 투자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들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미선이 스카프 매듭을 만지던 손이 멈춰섰습니다. 이게 뭐야? 2년간 총 15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성우가 감정 없이 숫자만 읽어줬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업 투자였어. 아버님도 동의하신 거였고, 동의서가 있나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장태식이 자리를 바꾸려고 움직였지만 이미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장례식장에서 받았던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6개월 전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다는 거야? 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가 가져가는지, 그리고 언제 문제가 될지요. 성우가 세 번째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한명수님이 직접 작성하신 기록입니다. 서류에는 우진과 장태식의 만남, 투자 제안, 돈의 이동 경로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 당일 서진님의 주거지 출입을 제한할 계획까지 미리 파악하고 계셨어요. 우진이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모든 걸 알면서도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야? 증거를 모으고 계셨거든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진님이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장태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건가? 당연히 합법입니다.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불법은 따로 있어요. 네 번째 서류가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루머 유포와 건물 화재 조작 시도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재 조작이라니 그게 무슨 CCTV 기록과 통화 내역이 모두 남아 있어요. 권력의 중심이 소리 없이 완전히 기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의 어깨와 턱 각도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서진아, 이걸 어떻게 하려고? 특별히 뭘 하려는 건 아니에요.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제가 제 일을 제 방식대로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진 씨와 장태식 씨는 빠진 돈을 갚으셔야죠. 서진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분할 상환 계획서예요. 10년에 걸쳐서 갚으시면 됩니다. 장태식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런 금액을. 그럼 다른 방법도 있어요. 성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정에서 해결하는 방법 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리의 제스처나 감정적인 반응 없이 조용히 회의실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유나 양육권 건도 정리될 거예요. 문을 나서기 전에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어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이 회의실 문을 조용히 닫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 후 강남 상가 건물들의 외벽에 새로운 간판들이 깔끔하게 달리면서 오후 햇빛을 은은하게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아침 공기의 서늘함과 도시의 생동감을 동시에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정리된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올라와도 돼요? 유나가 작은 건물 모형을 손에 들고 옥상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미술 시간에 만든 작품이라며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에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리 와봐. 서진이 손을 내밀며 유나를 옥상 난간 근처로 불렀습니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이 자리에서 모녀가 함께 서 있으니 마치 새로운 출발점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건물 모형을 난간 위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거죠? 응, 이제 괜찮아. 서진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숨어 지낼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유나의 건물 모형을 흔들자 유나가 재빠르게 손을 뻗어 모형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엄마가 진짜 건물을 관리하는 것처럼 저도 제 모형을 잘 지켜야겠어요. 유나의 말에 서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서진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때 옥상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도윤이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진과 유나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서류가 있어서요. 괜찮아요. 뭔데요? 서진이 자연스럽게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2호 건물세 임차인 계약서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내일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도윤이 서류를 건네면서 설명했습니다. 젊은 창업자인데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서진이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지는 거군요. 네, 이제 전체 공실률이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도윤의 보고에 서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30%가 넘었던 공실률이 이렇게 개선된 것은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 건물들이 다 우리 거예요? 응,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야. 서진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소유하는 것보다 잘 관리하는 거란다. 유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 전에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지. 모녀의 대화를 들으며 도윤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서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서진이 갑자기 도윤을 불렀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윤이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진님이 워낙 빨리 배우시고 결정도 빨라서 그래도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서진의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에 도윤이 겸연쩍어하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도시 전체로 시선을 돌린 서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 혼란이 결국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유나가 다시 건물 모형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빠도 자기 일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해. 유나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과 유나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도윤은 적당한 거리에서 두 사람의 시간을 지켜주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와 유나의 머리카락과 서진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도시의 빛이 서진의 어깨를 따라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유나의 질문에 서진이 딸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하루하루씩 말이야. 서진과 유나가 말없이 새로운 삶을 함께 맞이하며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그림처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한서진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배신과 모욕 속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갔죠. 때로는 조용히 버티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리로, 분노가 아닌 품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낸 서진의 모습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서진이 딸과 함께 옥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마지막 장면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승리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기쁩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잘 들었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하루,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